네, 안녕하세요. UNCRPD 확산 공동사업추진단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오늘 인천 전략의 UN 통일부 나태 지역의 CRPD 이행을 주제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정책위원장 김동욱 강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강의가 끝나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정책위원장 김동호입니다. 제가 지금 발표 자료를 화면에 공유했는데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이는군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해 주신 충주 자립생활센터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16분 정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인천전략의 이행과 CRPD면 장애인 권리 협약이죠.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결국 인천전략이나 장애인 권리 협약이나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그 국제사회가 만든 계획인데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로 이제 인천전략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이 다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과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 2012년에 인천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줄여서 에스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에스캅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스캅의 이 행사 사진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열렸고요. 이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지금 사진 그림 보는 것처럼 이 옅은 노란색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터키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북쪽에는 러시아, 그리고 이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요. 인도네시아 포함한. 그리고 이제 남쪽까지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우리나라, 일본 등을 포함한 동부아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잘 그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라고 지금 써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피지라든가 나우루라든가 마이크로네시아라든가 이런 그 조그만 나라들, 마샬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그 아주 섬나라들도 다 지금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약 52개국이 지금 회원국인데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이슈와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이건 UN 산하에 있는 지역기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여서 에스캅이 그 고위급 장관급 회의를 갖다 인천에서 한 거고요. 그 회의 장면입니다. 이때 인천 전략이 선포가 됐습니다. 인천 전략은 2012년에 지금 행사됐습니다만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2022년이면 내년이죠. 내년까지 10년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우리가 추진할 것이냐, 그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 전략을 정한 건데요. 그 이름이 인천 전략이고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열린 겁니다. 아마 역대 한국에서 열린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고요. 인천 전략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1948년에 국제연합, 유엔이죠, 유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엔이 이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마 그 국제사회가
인간에게 권리가 있다.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한국이 부여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이때가 최초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인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은 뭐 18세기 정도에 되면 유럽에서부터 천부인권설이라 그래가지고 가령 뭐 이 계몽 철학자들이 장애인이 이제 장애인이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이 이제 벌써 18세기의 일입니다만은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한 건 1948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선언이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로부터 이건 이제 모든 인간들이 다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제 그 안에는 같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인종이 다 다르고 남녀가 구분이 되고 또 그 안에는 또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이런 계층에 대한 권리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1971년도에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정신지체인은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먼저 정신지체 권리 선언이 1971년에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신체를 위한 권리 선언이 나오고 1975년에 와서는 장애인 권리 선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모든 장애인들, 정신지체인을 포함한 지체 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이 이제 1975년부터 1975년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1981년도에 유엔은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뭔가 국제사회가 이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죠.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을 세계 장애인 10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국제사회가 추진해야 될 어떤 전 세계의 유엔 단위에서 해야 될 행동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운데에 있는 이 사진처럼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될 세계 행동 계획 이걸 이 10년 동안에 진행하자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유엔 단위에서 전 세계를 단위로 한 10년이 발표가 됐지만 그것을 받아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제 장애인 10년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림에 아까 설명드렸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게 2002년까지 숫자를 잘못됐네요. 제가 수정된 자를 나중에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태장애인 10년, 1차 아태장애인 10년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2차 아태장애인 10년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2차 아태장애인 10년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가 인천 전략을 얘기했던 그 시기가 바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3차 아태장애인 10년이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만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3차 아태장애인 10년이 이런 흐름 속에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부터 쭉 장애인 권리선언까지 나오고 유엔 장애인 10년 이렇게 이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10년 아태, 1차 10년, 2차 10년, 그 다음에 3차 10년이 2013년부터 나오고 그때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인천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태 지역만 있었는데요.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지역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유엔 단위에서의 국제 장애인의 10년을 선포한 것이 이제 83년부터 92년까지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93년부터 쭉 10년간 세 번째 했고 이제 우리가 인천 전략이 여기 2022년까지의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200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10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이면 주로 이제 아랍 지역, 우리가 보면 중동 지역입니다.
아랍 지역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또 10년을 선포해서 이런 지역 단위의 아태장애인 신문이 다른 지역에서도 선포가 되게 됩니다. 인천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인천 전략은 이제 이건 하나의 전략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중요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목표 1은 빈곤 감소와 고용 증대, 목표 2는 정치적 과정과 자기 결정에 대한 참여 증진, 그 다음에 목표 3은 물리적 환경, 공공교통,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 목표 4는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또는 어떤 우리라면 기초생활수급제도라든가 이런 최저의 사회적 안전망을 관련된 그 사회보장이죠. 그다음에 목표 5는 장애 아동의 조기 교육 및 교육의 확대. 그리고 목표 6은 양성평등 보장과 장애 여성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목표 7은 장애 포괄적 위기 감소 및 관리 강화. 그리고 목표 8은 신뢰성 있고 비교 가능한 장애 데이터의 증진. 그리고 목표 9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과 이행 그리고 국내법과의 조화 추진. 그리고 목표 10은 지역별 지역 간 협력을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10개의 목표가 있고요. 10개의 목표 밑에 이제 구체적인 27개의 구체적인 목표가 잡힙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목표는 어떻게 그것이 이행이 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62개의 지표를 평가 지표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2개의 지표가 잡히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아태 지역에서 실천을 해온 건지 그 과정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전략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요 10개의 목표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 또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천 전략의 슬로건은 영어로는 Make the right re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권리를 실현하자라는 겁니다. 권리를 실현하자는 건데 그 인천 전략은 아까 우리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엔에서는 이미 2006년에 2007년에 그 장애인 권리협약을 유엔 총회에서 채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협약이 만들어졌어요.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지금 계속 다른 강의 이 시리즈가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협약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장애인 권리협약이 결국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 전략은 그러한 장애인 권리협약이 이미 유엔 차원에서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협약을 실현시켜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냥 장애인 권리가 있다라고만 그냥 구체적으로 뭐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이제 권리가 있으면 그것이 거기에 따른 인간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굶으면 안 되고 얼어 죽으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문화도 향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디 가고 싶으면 어떤 장애물 없이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잖아요. 그다음에 또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이기 때문에 직업을 또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장애인 인간의 권리로서 그 실현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 이제 실현하자는 거죠. 말만 장애인 권리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실천해 나가자는 거에서 장애인 권리를 실현하자라고 이제 인천 전략은 슬로건을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전략을 이제 2013년부터 22년까지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중국 베이징 북경에서 그 인천 전략 중간 이행을 하고 있는지 잘 평가하는 중간 평가 회의를 했었어요. 그것도 각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개국 아시아 태평양 회원국의 장관들이
모여서 평가하는 회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장면입니다. 북경에서 회의하는 장면이고요. 이 평가했던 회의에서 나왔던 어떤 그 평가 결과들이 이제 공유가 됐는데 그러한 평가 결과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인천 전략은 장애인 권리협약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2022년에 이제 이 아태장애인 3차 아태장애인 10년 그리고 인천 전략은 끝나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스캅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지금 올해 이미 그 평가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회원국들한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 그리고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해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인천 전략은 62개의 평가 지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62개의 평가 지표에 대한 답을 그리고 각 나라의 이행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 2월까지 수지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면은 2022년에 이제 아태장애 10년 마무리하는 회의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아마 지금 예전 내년 10월이나 11월에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결과가 보고서가 이제 그 제출이 되고 또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천 전략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 2017년에 한 중간 보고 데이터밖에 없어요. 아직 최종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고 내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 평가를 위한 보고서가 2017년에 나온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인천 전략이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천 전략을 통해서 장애인 권리 협약은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17년에 나왔던 보고서고요. 영어로 된 거고 한국에서도 지금 장애 포괄적 아태지역 사회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그 사이트에 가면은 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에서는 이러한 그 중간 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 아태자 장애인 인천 전략과 동시에 북경에서 그 액션 플랜 앞으로 그럼 나머지 하반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행을 잘할 것이냐 아태 지역 국가들이 이것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을 담은 그 베이징 선언을 발표했죠. 2017년에 그래서 그 베이징 선언까지 포함된 책자가 역시 번역이 돼서 그 인천 장애인 개발원 사이트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한국 국문판은 영문판은 이제 에스캅 여기 밑에 에스캅이 나와 있죠. 에스캅 사이트에 가면은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아까 목표가 1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0개 목표별로 하나하나 목표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표가 62개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표인데 62개인데 그중에서 핵심 지표 이것은 꼭 이행해야 된다. 각국 정부가 라고 한 것이 이제 41개입니다. 41개입니다. 그 41개의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핵심 지표를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 지표에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1은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1에 따른 세부 목표는 첫 번째 그 장애인의 극심한 빈곤을 해소한다. 그러면은 뭐 그다음에 세부 목표 1의 B는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 연령의 장애를 위한 일자리와 고용을 늘린다. 그리고 목표 1의 세 번째는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직업 훈련과 기타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그러면 목표가 3가지가 있는데 이 목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는 그냥 이렇게만 봐간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지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표는 이제 핵심 지표가 3개인데요. 첫 번째는 1.1은 세계은행에 의해 갱신되는 일일 구매력 평가. 이건 이제 세계은행이라는 건 월드뱅크라고 합니다. 월드뱅크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25달러. 현재 이게 기준은 1.9달러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 1.25달러였습니다. 1.25달러가
가장 최저선이라는 거죠. 국제 빈곤선. 그러니까 가장 빈곤한 1.25달러, 하루에 1.25달러면 우리나라 또 한 1,500원 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1,500원으로 산다 그러면 사실 수 있겠어요, 하루에? 하루에 그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옷은 매일 사는 건 아니지만은 어디 옷도 사야 돼. 옷도 사 입어야 돼. 그다음에 어디 가려면은 또 그 버스도 타야 되고 택시도 타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그 비용이 한 1,500원 갖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 빈곤선이 정해졌는데 이렇게 이 빈곤선보다 못 사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못 사는 나라 또는 그 나라에서 이런 빈곤선 이하로 사는 사람의 인구 대비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갖다 처음에 2013년에 시작할 때와 2022년에 아태장애 심리 끝날 때를 갖다 비교해 보겠다는 이 기준에 의해서 그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죠. 얼마큼 이 10년 동안에 그 아태장애인의 장애인의 삶이 좋아졌는지 그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 고용 인구 대 고용 장애인의 비율, 고용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훈련받은 모든 그 나라에서 훈련받은 이제 모든 인구 이걸 정부가 이제 직업 훈련을 시킬 거 아닙니까? 직업 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그 전체 인구 대비해서 그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 이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장애인 권리협약에 있어 24조의 교육, 27조의 근로 및 고용, 28조의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와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CRPD가 관련된 조항인데요.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강의 시리즈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별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고 이 조항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요. 예. 왜 병원에 원래 높은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 무슨 Y 무슨 중. 네, 내용을 보면은 그럼 이 아까 말씀 지표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담을 느낀대. 아. 병원에서 이게 딱 되면. 지표에 의해서 이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지표별로 조사가 나온 거 보면은 빈곤선 이하. 그 나라의 장애인들이 얼마큼 빈곤한 상태에 있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나라의 빈곤선 이하에 있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린 색깔은 그러니까 진한 색깔은 전체 인구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흐린 색깔이 장애인인데요. 이 전체 인구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13.9%가 빈곤선 이하의 인구고 34.5%는 장애인의 빈곤선 이하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한 2배 반 정도 빈곤선 이하에 있는 장애인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장애인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거죠. 지금. 그리고 다른 나라도 지금 홍콩도 좀 비슷하고요. 뭐 마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높게 나와서 결국 마카오 같은 경우 더 10배 이상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많이 빈곤한 상태에 있다는 걸 이 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률인데요. 이 고용률 이 표는 지금 여기 1로 되어 있는 것이 비장애인의 기준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전체 인구의 고용률이 1이라고 했을 때 그 1에서 지금 장애인의 고용률입니다. 사모아는 한 0.8 정도 되니까 그래도 꽤 높은 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가 홍콩 같은 경우에는 겨우 한 20이나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고용률 수준을 장애인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약 절반 정도. 지금 동그라미는 그 남성 장애인이고요. 마름모는 여성 장애인인데요. 남성 장애인은 좀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성 장애인은 절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평균 내면 한 50보다 좀 높게 한 55% 정도 나온다는 것이 하여튼 전체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만큼 또 장애인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목표가
정치 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의 증진입니다. 세부 목표는 정부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장애인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 과정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목표에 대해서 지표는 국회, 우리가 국회죠. 국회 같은데 장애인 의석 비율.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국가조정기구, 우리나라도 있죠.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데 이런 국가조정기구의 그 장애인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의 비율. 그다음에 이제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구.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위원회인가요? 성평등위원회. 하여튼 제가 정확히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국가, 또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그 국가 여성 기구가 있거든요. 그 정책조정 기구가 있거든요. 그 국가기구의 장애인의 비율. 그다음에 장애인의 투표자의 접근이 가능한 이들의 장애인의 투표자의 접근성. 그래서 그 투표를 잘 할 수 있어야, 접근이 있어야 장애인의 정치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네 가지를 지표로 얘기했고, 이거는 장애인 권리협약의 제4조의 일반 의무 3항, 그다음에 제29조의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애인 국회의원 비율인데요. 이거는 각 나라별 조사를 했더니 장애인 국회의원이 마이크로네시아는 7.1%, 그다음에 이제 태국이나 중국은 0.4%나 0.2%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는 1.3%다라는 게 이제 그 당 2017년 당시, 지금 현재 좀 상황이 다르겠죠. 그렇게 불과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새 뭐 이번에 국회는 좀 늘어났을 거예요. 지난번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를 거의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온 결과고요. 결국 전체로 봤을 때 장애인 국회의원이 전혀 없는 나라, 거의 조사 응답하는 나라의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나라도 거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많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성평등을 위한 국가기구 속한 장애인의 비율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그 성평등을 위한 국가기구에 지금 하나도 장애인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사실 그런 국가기구에 장애인이 들어가서 장애 여성에 대한 정책을 또 논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고요. 나우루나 태국, 홍콩, 사모아, 필리핀 이런 데는 장애인이 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내에 접근 가능한 투표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카오, 몽골, 나우루, 뭐 한국, 싱가포르, 태국 이런 나라들은 거의 100%다. 수도권 내 접근 가능한 투표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100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접근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 조사에서 좀 그 부분이 어떤 공통된 기준에서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의 또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그냥 뭐 경사로 하나 설치해 놓은 걸 갖고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교사가 나왔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100으로 나왔지만은 이것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목표 3은 물리적 환경, 그다음에 대중교통, 그리고 지식 정보 및 의사교통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입니다. 이 접근성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세부 목표는 국가 수도에서 공공에게 개방된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두 번째는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성을 향상시킨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및 의사소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합한 보조기구나 생산품이 필요하나 이를 갖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측정 지표는 일단 5가지가 있는데요. 국가 수도에서 공공에 개방된 물리적 환경의 접근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좀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걸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 이제 지표를 뽑은 건데요. 첫 번째가 국가 수도에서 접근 가능한 정부청사. 우리나라 치면 서울에 있는 정부청사. 우리가 정부 종합청사가 광화문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여기저기 좀 나눠져 있는데 수도에서 에 대한 정부청사의 비율인데 사실 또 이제 최근에는 이게 세종청사로 다 이전했기 때문에 사실 정부청사가 이제 숫자가 많이 줄긴 했죠. 근데 이제 국가 수도는 또 세종시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 수도라고 해서의 정부청사 비율을 조사하면 뭐 숫자는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대중교통 뭐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국제공항을 정했습니다. 국제공항의 비율을. 이제 이거는 에스캅에서 할 때 버스나 그 뭐 지하철, 전철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이 아태 지역 국가들이 되게 이제 선진국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저개발 국가들이 많은데 이 저개발 국가들의 이러한 교통 접근성이라는 게 보통 굉장히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조사해가지고 별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도 어렵고 조사도 안 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조사가 용이한 국제공항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공항의 접근성을 지금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소리가 들어오는데요. 혹시 운영자가 지금 끌 수 있거든요. 마이크를 꺼주시면은 작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계신 분들 음소거는 마이크 꺼서 음소거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 의사 접근성에 대해서는 공영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매일 제공되는 자막 및 수학 통역의 비율. 우리는 지금 좀 많이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공공 문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접근 표준성을 충족시키는 웹사이트의 비율. 공공 문서 웹사이트의 접근성. 그다음에 이제 보조기구나 생산품을 필요로 하는 이를 보유한 장애인의 비율을 이제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표가 이건 구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지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간 평가에서는 이런 결과들이 모였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 가능한 정부의 비율, 정부 건물의 비율을 보면은 이게 쭉 뭐 아르메니아, 홍콩,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싱가포르까지 한 100%가 나왔고요. 여기도 역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의 기준이 명확히 이제 에스캅에서 뭐 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국제 기준이 있지만 국제 기준에 따라서 다 또 조사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체 내 기준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제 기준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100%라는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의 부분은 좀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72.9%가 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조사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 72.9%가 나온 거는 상당히 철저하게 조사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새는 한 80% 넘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쭉 다른 나라도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접근 가능한 공공 웹사이트의 비율입니다. 우리 인터넷 사이트가 과연 시각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보는데 어려웠는지 이게 사이트에 대한 이 접근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또 국제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걸 갖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일정 기준이 되는 시설이나 웹사이트는 이거를 기준을 준수하게 되기 때문에 웹 접근성에 대한 것이 의무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97%라고 조사가 나왔고요. 나우루, 러시아, 홍콩 이런데 100% 그렇게 나왔는데 역시 여기도 좀 어느 정도가 좀 충실하게 되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목표가 4가 사회적 보호와 강화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세부 목표는
재활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그다음에 B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를 늘린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장애인, 특히 중복장애인, 광범위한 장애인, 다양성 있는 복합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장애인을 가진 개인들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자립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자립생활센터, 충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자립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핵심 지표는 첫 번째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얼마큼 장애인들이 그 보건의료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거는 정부 지원의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체 인구 대비해서 장애인의 비율. 정부가 이제 보건의료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이런저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전체 인구 대비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느냐, 접근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이라든가 또는 뭐 산재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국민연금, 이런 것이 4대 보험 아닙니까? 그래서 4대 사회보험, 이런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프로그램. 사회부조라는 건 우리나라 치면은 기초생활수급제도 같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을 크게 묶으면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회보험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수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동료상담 서비스 등 정부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얼마큼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다음에 동료상담도 지금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이것이 이제 인천 전략인데요. 이거는 19조 장애인 권리협약의 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통합, 25조의 건강, 26조의 재활, 28조의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요런 조항들이, 장애인 권리협약의 조항들이 이 인천전략의 이행과 또 관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인천전략을 이행했다고 하면 이런 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행을 했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목표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정부 지원 장애 급여를 수령하는 장애인의 비율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장애 급여라고 하면은 장애 수당, 장애 연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러시아, 동티모르, 일본, 마카오인데 여기는 거의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애 급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28.4%. 우리는 중증이면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28.4%가 지금 장애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목표 5는 장애 아동에 대한 조항인데요. 조기 개입 및 교육의 확대입니다. 일단 세부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 조치를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장애 아동을 조기 개입해서 조기 발견해서 조기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재활 프로그램을 하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에 손상된 부분이 개선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통해서 또 그런 장애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중등 교육 취학률에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격차를 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런 중등학교라면 여기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총 교육 취약률에서 비장애 학생보다 장애 학생이 대개 이제 취약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상황들을 지금 좀 개선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표로서는 유아기 조기 기획 서비스를 받는 장애 아동 수를 보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장애 아동의 초등급 교육 취약률, 그다음에 장애 아동의 중등 교육 취약률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 5는 역시 장애인 권리협약의 제7조 장애 아동, 제24조 교육, 제30조의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스포츠 참여.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것은 이거는 30조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표에 따라서 조기 개입을 받는 장애 아동의 비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싱가포르는 63%, 동티모르 50, 태국 43, 인도네시아 나우루가 제대로 이렇게 4.3 나는데 여기에는 한국은 데이터를 제대로 좀 제공을 못했어요. 사실은 프로그램이 없진 않은데 이 당시에 지자체에서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데이터를 제출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이제 그 최종 그 평가 때는 제출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취약률입니다. 어떻게 이제 장애 학생이 취약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넘어가는 건데 초등학생들이 중등학교로 제대로 다 진학을 하느냐라는 건데 지금 여기 0에서 여기 표에 있으면 0에서 왼쪽으로 간 게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로 갔다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진학을 못한 비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아태 지역 전체가 52.7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100명의 초등학생의 장애 학생이 나머지 이걸 50%라고 보고요. 50%라고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중등학교로 못 갔다는 겁니다. 이 표는 이 마이너스 쪽에 나온다는. 그러니까 그 바누아투 경우에는 거의 100%가 지금 중등학교 진학을 못한 거고요. 여기 보면 태국 같은 경우도 한 80%가 그러니까 80%가 지금 중등학교를 못 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령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 30%, 한 25% 정도가 이제 진학 못한 거고요. 플러스로 나온 거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중등학생들이 중등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거는 초등학교 다니던 100명의 학생이 중등학교로 가면 다 100명이지 왜 예를 들어 한국처럼 한 130%가 나오느냐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중간에 중학교로 가는 과정에서 그 사고를 당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등학교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중등학교의 전체 장애 학생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보다 중등학교 학생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보다는 초등학생이 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적을 거예요. 그런 점도 지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초등학교 다니는 많은 장애 학생들이 중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한다. 초등학교로 그치고 만다. 근데 이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결국 그 사회에서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갖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가난하게 되고 또 가난하게 되면은 두고두고 또 결혼을 못한다거나 결혼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악순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교육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목표 여섯 번째는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보장입니다. 목표 여섯 번째는 장애 소녀 및 첫 번째 목표는 장애 소녀 및 여성이 주류의 개발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정부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장애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장애 여성 및 소녀 및 장애 여성이 비장애 소녀 및 여성과 동등하게 성 및 생식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네 번째는 장애 소녀 및 여성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들린다. 그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핵심 지표는 뭐냐? 지금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에 장애 여성 및 소녀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시킨 국가의 수. 이거는 이제 국가 행동 계획.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정책 장애인 정책 뭐 5개년 계획인가 우리가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것도 국가 계획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개 이제 그런 국가 계획들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데, 이 국가 계획에 과연 그 장애 여성 및 장애 소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느냐, 그런 반영되어 있는 나라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회 및 또는 국가입법기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국회에 장애 여성 의석의 비율. 아까 이제 앞서 국회에 장애인의 비율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전체 장애인 다 합친 거고, 여기는 장애 여성의 의석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 및 생식 관련 생식이라는 건 이제 출산이에요. 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장애 소녀 및 여성 대비 비장애 소녀 및 여성 대비 장애 소녀 및 여성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성 및 출산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서 100%다 라고 하면은 장애 여성이 거기에 몇 %를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이 실제로 장애 여성의 그 나라의 인구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구 비율은 전체 여성 대비 장애 여성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자고요. 근데 전체 여성이 이런 보건 서비스에 참여하는 비율이 100인데 그러면 장애 여성도 10%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낮을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건 장애 여성은 5%나 뭐 3%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고서 이런 지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세 번째 지표고요. 네 번째는 이 장애 소녀 및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적 학대 및 착취 등의 폭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수. 그러니까 장애인의 성폭력, 성학대 이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하한 폭력 및 학대 피해자가 된 장애 소녀 및 여성을 위한 재활 등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유관기관 주도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장애 여성의 어떤 폭력 학대 프로그램을 돕기 위한 폭력 학대, 그다음에 재활, 이런 폭력 학대를 당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돌봄과 지원 프로그램이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장애 여성에 대한 건데 이게 좀 자료 약간 잘못됐는데, 이건 장애인 권리협약 6조에 장애 여성에 관련된 조항이라고 조항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성생식 보건 서비스, 뭐 출산에 관련된 등등의 이것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의 비율이 기혼 여성의 비율인데요. 녹색은 여성 장애인이고 보라색은 비장애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비장애보다 여성 장애인이 적죠. 그 다음에 가족 계획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한 기혼 여성의 비율. 가족 계획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입니다. 못한이니까 이게 숫자가 많으면 나쁜 거죠. 그러면 여성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지금 더 높죠. 35%, 21%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이용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면은 장애 여성이 비장애 여성보다 피임기구 사용하는 거라든가 또는 가족 계획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출산 및 그 산후의 생식보건 서비스 이용하는 여성의 비율입니다. 이거는 그 한국 경우인데 한국에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얘기했는데요. 여성 서비스 첫 이용하게 되는 것은 그 비장애 여성은 11%, 1.1%대 장애 여성 0.5%. 그다음에 서비스 두 번째 이용한 것은 비장애는 4.7% 늘어나는데 장애는 1.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성과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장애 여성이. 이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표 7입니다. 그 목표 7은 장애 포괄적인 재난 감소 및 관리의 보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왜냐하면 요새 이제 지구 온난화,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재난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 지진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거나 또는 눈이 많이 온다거나 이런 혹한이 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은 잘 고려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을 강화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재난 계획이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 재난 계획을 지금 매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인가요? 3년에 한 번씩 만드네요. 이걸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이 잘 담겨 있느냐? 사실 그 재난 상황이라는 건 장애인들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갑자기 어디로 그 안전한 곳으로 금방 이동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정보에도 어두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는 굉장히 취약한 계층인데 이런 그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국가에서 수립한 계획 안에 장애인이 잘 고려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고려되지 못하는 점들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이런 계획 목표를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에 대응할 때 장애인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의 이행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핵심 지표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장애 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계획의 가용성, 그런 계획이 있느냐, 장애를 잘 담고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 재난 관리 기본 계획인가 이거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부분들이 좀 부분적으로 언급은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노인이나 이런 아동과 묶여가지고 그냥 사회 취약계층으로 해서 이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건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 좀 부분적으로 그냥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사실 계획 전체에 이런 재난 상황이라는 게 장애인에게 특별한 재난 상황이 있고 안 그런 재난 상황이 있고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재난 상황에 장애는 다 관여되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한 경우로만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이 우리나라에 만든 계획에는 좀 특별한 경우로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 그 점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관련 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포괄적인 훈련의 가용성. 그러니까 장애 관련 서비스 인력이라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이 재난 관련이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소방서, 소방서. 그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의 재난 관련 공무원들, 간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난 관련 인력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인력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할 때 이 훈련이 비장애인 중심의 훈련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려한, 또 노인을 고려한, 아동을 고려한, 임산부를 고려한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장애를 잘 고려한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접근 가능한 긴급 대피소 및 재난 구호소의 비율. 이 재난 상황 때문에 가령 어떤 그 뭐 학교라든가 어떤 건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긴급 대피소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대피소를 마련해 놨는데 긴급 대피소 갔더니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리프트 시설도 없고 계단은 많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 대피소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재난 대피소가 이런 뭐 휠체어 탄 이런 뭐 중증의 지치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뭐 시각장애인도 그 안내 그 대피소 안에 그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때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되고 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안내해주는 어떤 신호등이라든가 어떤 뭐 수화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근 가능한 긴급 대피소 및 재난 구호의 비율 이것을 이제 또 지표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 대피소 및 재난 대피소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접근 가능한 대피소 및 재난 대피소의 비율을 뭐 조지아는 하나도 없다고 했고 홍콩은 42%, 마카오 100%, 우리나라는 52에서 66으로 얘기했어요. 이런 대피소는 절반 정도가 접근성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접근성이 있다는 걸 딱 단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장애인 접근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사는 이게 적정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경사로가 있긴 있는데 경사로가 뭐 경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장애인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면 점수를 못 받는 거죠. 제대로. 뭐 빵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30점 받는다거나 50점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너무 좁게 만들어 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를 하죠. 그래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적정한지 안 한지를 따져보기 때문에 52에서 60 나오는 숫자 나왔지만은 사실상 이게 상당 부분 지금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우리가 좀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표 8입니다. 그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입니다. 장애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장애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장애 데이터라는 것은 장애인 통계 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장애인 실태 조사 3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고 한 250만, 260만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뭐 몇 명은 지치장애인이고 몇 명은 시각장애인, 몇 명은 발달장애인이고 이 사람들의 사는 수준은 어떻고 차량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고 뭐 수입은 어떻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장애 데이터예요. 그런 장애 데이터를 갖다 신뢰성 있고 또 다른 나라와 비교 가능하게 그런 구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인데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장애 통계를 생산하여 배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 전략의 목표와 세부 목표의 이행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의 중간 지점인 2017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애 통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2017년까지 장애 통계를 구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이 목표에 의해서 진행된 그 조사죠. 그래서 통계 조사를 구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구체적인 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ICF나 이런 것은 WHO에서 발표한 어떤 국제 장애 기준입니다. 발표 기준인데 장애인이 그냥 내 몸에 있는 또는 지적인 부분에서의 손상, 다친 거, 그런 장애, 우리가 육안으로 보거나 어떤 기능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또는 지적인 그 손상의 부분, 그 장애 부분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장애인은 사회적 환경과 이런 여건에 따라서 그 장애라는 부분들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변하고 어떤 때는 더 심하게, 어떤 때는 심하지 않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휠체어 타는 장애라 그러면 제가 어디 미얀마나 라오스 가서 생활하는 거하고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거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다리를 쓰지 못해서 휠체어 장애인이지만 그 자체를 장애를 규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는 환경과 같이 보여야 되니까 결국은 제가 미얀마나 라오스에 살면 굉장히 심한 장애인이 되는 것이고 한국에서 살면 그래도 지하철은 탈 수가 있고 콜택시 불러서 딴 데 이동할 수가 있고 또 건물에는 뭐 웬만한 건물들은 큰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제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휠체어 탄 장애이지만 저는 좀 크게 어려움 없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김동호의 장애와 한국에서 사는 김동호의 장애와 미얀마와 라오스에 사는 김동호의 장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르게 보자. 장애라는 게 몸에 있는 장애만 갖고 볼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기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모델에서 보자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하자는 게 이제 ICF라 WHO에 얘기한 ICF다. 그러면 그거에 근거한 장애 연령, 성별, 인종, 사회 경제적인 계층적 이런 출현율을 보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그냥 머릿수로만 있다, 몇 명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종에 따라서 그 기준도 이런 의학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델의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장애인을 얘들이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분히 의학적이죠. 의사가 어떤 정부가 의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든 그 기준에 따라서 장애인 당신은 뭐 지체입니다. 시각입니다. 발달장애입니다. 또 그중에서 몇 급입니다. 1급입니다. 3급입니다. 6급입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분히 지금 이런 그 ICF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그 기준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죠.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그 ICF에 의해서 하는 조사가 나오겠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2017년까지 그 데이터를 구축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좀 뒤에 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지표를 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강, 성, 생식, 보건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주류 개발 프로그램 및 정부의 서비스에서 장애 여성 및 소녀에 대한 분리 데이터가 가용하냐, 건강에 대한 것, 또 성에 대한 것, 또 출산, 생식에 대한 것 이런 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보건 조사 같은 것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인구 보호 조사 같은 게 있는데 이럴 때 장애 여성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도록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얼마나 건강한지 조사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100명을 한 1000명을 조사했어요. 장애인들을. 조사했는데 뭐 지체장애인지 몇 급인지 어디에 사는지 직업은 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다 조사했어요. 딱 조사를 했어요. 근데 딱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그 성에 대한 그 성별 구분을 안 물어봐가지고 그 1000명에 장애 여성은 몇 명이고 장애 남성은 몇 명인지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나눴다고 했을 때 그렇게 숫자 10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0명은 건강하지 않고 700명은 건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장애 여성은 어떻게 나오는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남녀 구분해서 조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장애 여성과 장애 남성을 구분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물어볼 때 요새는 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데는 없는데 만약에 물어볼 때 거기에 뭐 참가 신청서에 이름 뭐 주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중에 보면 남녀 구분을 하게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체크하게 돼 있는데 그 체크에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거는 제31조 장애인 권리협약의 통계와 자료 수집과 관련돼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사항입니다.
조사에서 보니까 지금 이게 화면이 너무 그 그림이 작아서 나라 이름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아태 지역에 있는 나라의 지금 이 장애인 국민 수 대비 장애인 비율입니다. 지금 맨 위에 있는 나라가요.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가 숫자가 2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국민의 24%가 장애인이라는 얘기죠. 그 밑에 조지아나 오스트레일리아는 18%가 나왔어요. 네. 그럼 맨 밑에 보면은 그 브루나이,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또 이런 나라들은 1.1%, 1.3%, 1.4%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100명이라 그러면은 한 명밖에 장애인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사가 나오고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중간쯤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빨간 분홍 저기 그 핑크색 이게 4.8%. 우리나라는 한 2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천만 정도 인구 대비했을 때 한 4.8% 이렇게 나오고요. 그 아태 지역 전체 이 전체가 한 5%가 나옵니다. 5%가 나와서 이 전체를 합치면 한 5%가 나와서 아태 지역이 이제 이건 이제 WHO에서는 전 세계 장애인이 15%가 전 세계 인구의 15%가 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 15%에 비하면 지금 숫자가 많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그 조사가 특히 저개발 국가들은 조사가 철저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선진국들은 장애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5개 유형 신체 장애와 내부 장애 포함해서 15개 유형인데 선진국들은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요. 가령 해서 비만 같은 경우도 비만이 너무 심해서 활동하기 어렵고 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비만도 장애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범위가 장애를 정하는 그 나라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번에 지금 2017년에 그 중간평가를 하기 위해 조사를 에스캅이 했는데 사실은 에스캅 회원국이 아까 52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52개국인데 그 나라들이 다 답변서를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35개국만 답을 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안 냈는데 이게 이것이 그 답변을 낸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이 낸 나라들이 아까 지금 지표 보면은 이 중간평가에 조사에 이제 각 나라가 데이터를 제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밖에 지금 제출 안 한 거고, 이 절반의 나라 중에서도 이게 원래 이 정부가 내야 될 데이터가 30개가 있었거든요. 30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30개의 데이터도 다 내질 않았어요. 지금 보면은 이란과 베트남은 2개 정도밖에 내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냈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제 아태장애 인천 전략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좀 면을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27개를 냈고요. 3개는 여기 지금 직업훈련 장애인 수, 장애 포괄적 재난 훈련, 장애 여성 장애 관련 통계 전문가 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못 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27개 냈고 그게 잘한 편이고요. 홍콩, 타일랜드가 25개. 이런 나라들 평균 한 14.1개.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낸 데이터가 30개 중에서 14개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태지역 국가들의 절반 정도밖에 데이터를 내지 않았고 그 나라들도 절반 정도밖에 데이터를 지표 수로 봤을 때 절반 정도밖에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장애를 위한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이 데이터를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정책이 후진적이다라는 겁니다. 정책이 발전되어 있으면은 정책이 개발되어 있고 장애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면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이 10개 목표 또 이 정부의 지표만 정부가 제출해야 될 지표로 생각한다면 30개의 지표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충분히 제출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목표 9번은 장애인 권리협약 기준 및 이행과 협약의 국내법의 조화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장애인 권리협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 그래서 이것을 세부 목표는 아태장애인 중간 시점 17년까지의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을 갖다 가입하고 또 그때가 10개로 추가로 가입하고 또 종료 시점에 또 다른 10개 정도 협약을 비준으로 가입하자 해서 모두 합쳐서 22년까지는 20개 국가가 비준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우리 중간평가 결과는 일단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 조항, 기술적 표준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하는 국내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해 장애인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내용의 국내법을 개정 또는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장애인 권리협약이 하는 국제법이잖아요. 국제법이 있지만 이 국제법은 사실은 국내법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내법은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애인 권리협약에 맞게끔 국내법을 많이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지표는 장애인 권리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한 정부의 수, 그다음에 장애인 권익 옹호 및 보호를 위한 국가차별금지법의 유무를 갖다 이제 지표로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 세계에서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를 표시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이 파란색이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이고요. 빨간색은 장애인 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선택의정서라는 것은 만약에 그 나라에서 장애인이 내가 인권 침해받았다, 내가 차별받았다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해서 국가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국가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도와주지 못했어요. 못 도와준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건 네가 차별받은 게 아니다. 너는 인권 침해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안 도와줄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최종적으로 그걸 갖다 거부했어요. 그럴 경우에 그걸 가지고 국권을 가지고 유엔에 직접 가져가서 또 진정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개인 진정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개인 진정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의정서라고 해서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장애인 권리협약 본문이 있고 선택의정서가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다 한 나라들이 빨간색이고요. 우리나라 파란색 아닙니까? 파란색은 선택의정서는 채택 안 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하겠다고 지금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이 선택의정서는 정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국내 절차를 해서 해결 안 됐으면 장애인이 유엔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로서 부담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거 빼놓고 했거든요. 조만간 우리나라는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중간평가까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2012년 그 인천지역 시작할 때 27개였는데 2017년 중간평가 때 43개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0개는 늘리자고 했는데 10개는 지금 충분히 늘었으니까 목표는 달성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이런 지역보다도 증가율도 높아요.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아태 지역에서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도입 국가는 이제 13개국이었어서 중간평가했을 때, 그러면 그 뒤로 2022년에 얼마나 더 이제 국가가 늘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하위 지역 간 협력의 강화. 이건 국제 협력, 국제개발 협력입니다. 국제 간 협력인데요. 그래서 장관선언, 이 장관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인천전략에 나왔던 선언이죠. 장관선언 및 인천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에스캅 및 다자간 기금 및 기타 계획 프로그램에 기여한다. 그래서 정부나 또 국제기구가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또 어떤 그 계획도 또 지원하는 계획들 이런 것을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기구에 대한 포괄성. 지금 자세하게 이건 다 말씀드리기 않겠지만 어쨌든 국제 협력을 해서 서로 기여할 수 있는 기금도 만들고 그런 계획에 실행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행 성과는 지금 이것이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서로 국제 협력을 해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떤 기금을 낸 거는 지금 여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호주, 중국, 대한민국 정도가 한 5만 불씩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6을 보시면은 이거는 에스캅,
에스캅의 또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이건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그 프로젝트에 에스캅에 기부를 한 거. 이거는 일본 재단부터 해서 중국,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국이 지금 매년 거의 한 2억, 3억, 4억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제일 많이 지금 계속 주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했고 특히 이제 장애 통계에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순서로 제가 설명드릴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국가 통계에 대한 훈련받은 통계 전문가 수가 이제 아까 지표 하나 제가 구체로 설명 안 드려서 빠졌는데 훈련받은 통계 전문가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통계 전문가 수를 표시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자료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제사 인천전략 이행을 위해서 각 나라가 서로 돕기 위한 특히 저개발과를 돕기 위한 걸로 이제 비용을 대고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시간이 거의 이제 돼가는데요. 간단하게 그러면 아까 지금 요 앞서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2014년에 대한민국에 24만 8천 불의 장애 통계 수집해서 장애 통계 수집이 총 매년 2014년, 15년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 통계 수집이 나오고 있어서 요 장애 통계 수집에 대한 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014년부터 인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저개발 국가의 장애 통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의 장애 통계가 잘 수집이 되고 있는지 또 국가에서 진행한 장애 통계에서 장애를 잘 담아내고 있는지 그래서 뭐 인구 통계 조사, 총조사, 그다음에 뭐 아까 노동력 조사, 또 아까 이게 뭐 인구 보건 조사 이런 걸 할 때 되게 그런 조사들은 저개발 국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애인에 대한 질문을 집어넣으면 장애에 대한 부분들 또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질문을 집어넣지 않아 가지고 장애에 대한 데이터를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국가 통계 시스템에 반영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어떤 지도해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컨설테이션을 한 겁니다. 우리 뭐 컨설팅 하지 않습니까? 이게 컨설테이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정부 기관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설명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에 대한 장애 통계를 수립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계획을 이제 에스캅에서 제공해 준 것이죠. 제가 그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담당했던 일도 했었고요. 에스캅에서. 그래서 이게 2014년부터 모두 2018년까지 모두 17개국에서 진행했습니다. 2014년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이러한 나라들 쭉쭉 해가지고 2018년에 키르기스탄과 스리랑카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이거 결국은 이런 장애 통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역량을 키워줘야 인천 전략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표가 있어야 되고 이 지표가 있고 이 지표는 결국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이 돼야 하고 증거를 내놔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이해한 것도 쭉 데이터로 그 그래프로 설명드리고 숫자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된다는 결국 이런 그 나라의 통계 역량, 장애인 분야에 대한 통계 역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통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이런 지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결국 이 장애인 권익 실현이라는 것, 장애인 권리의 실현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특별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의 정보를 모으고 그걸 아젠다로 만들어서 하나의 정책 주제로 만들어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법으로 만들고 제도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장애인들의 권익과 삶을 증진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 장애인 권리협약이라는 바탕을 통해서 또 아태 지역에서는 인천 전략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이게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이기도 하고 쉽지도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도 더 필요하고 이 인천 전략이라든가 장애인 권리협약은 국제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개인 약속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속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역할, 우리나라는 좀 더 많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제력과 좀 위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한 60년, 70년 지금 지나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OECD 중에서 공국적개발원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적개발원조위원회 우리나라 회원국이 2010년에 됐어요. 2009년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돕는 부자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을 위한 국제협력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 인천전략 같은 우리의 이름을 나온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함께 인천전략의 이행과 장애인 권리협약의 이행은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인천전략과 장애인 권리협약이 연결된 부분들, 거기에 따른 이행되는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젠 우리 국내의 이행도 중요하지만 아태 지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저개발국의 이행과 함께 고민하고 그 실천을 모색해가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가 안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명심하고 함께 거기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또 실천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채팅방을 한번 볼까요? 채팅방에는 뭐 질문은 없고요. 자료를 남겨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예, 자료는 지금 제가 잠시만요. 제가 채팅방에 지금 잠깐만요. 제가 공유는 일단 끄고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좀 수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이브한 다음에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새 23분 또 많이 들어와주셨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올라갔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특별히 질문 있을까요? 혹시라도 뭐 직접 말씀으로 하실 게 있으면은 지금 손을 들고, 지금 박경희 선생님은 지금 손 든 걸로 표시가 되는데 뭐 질문 있어서 하신 건 아까부터 들어있어서 조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손들기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를 끄시고 그 질문을 직접 해주셔도 뭐 좋겠습니다. 지금 파일은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인터넷 굉장히 느리네요. 아이고, 하겠습니다. 예, 심현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하겠습니다.